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mon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항상 예고가 돼 있는 위험은 그렇게 리스크가 아니고요. 우리 예상치를 항상 넘어섰을 때 리스크인데 비가 얼마나 더 많이 올지는 모르니까 그죠? 예,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술관 하나로 6,700억을 번다. 예술에 꽂힌 세계의 도시들. 옛날에 저도 배낭여행을 1990년 7월 달에 한 달 내내 배낭여행 다녔었는데 그때 유명한 미술관들 다 돌아다녔었는데요. 뭐 미술에 관한 이 예술에 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맹, 글을 읽지 못하는 것만 문맹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도 이게 뭔지, 어떻게 이 그림을 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참 어제 그 차트의 정석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차트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예전에 그 제가 경마장을 대학교 때 아이스하키하는 했던 친구 따라서 경마장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그 경마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기가 있기 전에 그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그 말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 가서 봐도 뭘 봐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거기 계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경마꾼들이실 건데 그 말의 상태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뭘 보고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채 가게나 뭐 수박을 사러 가더라도 그냥 뭐 통통통통 두드려 보는데 어떤 분들은 수박의 꼭지라든지 참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외 꼭지만 보고도 어떤 사과가 맛있고 어떤 참외가 당도가 높고 어떤 수박이 맛이다. 오랜 경험으로 우리가 척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차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나 강의를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인데도 저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것도 봤고 아예 뭐가 중요한 차트인지를 모르고 또 설명하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푸콜 레이쇼 같은 경우가 보면 과열 지표로는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 바닥을 잡는 지표로 좀 유용하고요. 각 차트별로도 보면 뭘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이래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그동안에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작년에 약세장에서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걸 그동안에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었고 올해 이제 개정판을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뭐 애들 한 달치 학원비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리고 그 판매 금액으로 좋은 일에 많이 쓰니까요. 공모권을 먹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술관 얘기하다가 괜히 차트 홍보가 됐습니다. 강의 홍보가 됐는데요. 미술관 하나로 6,700억을 번다. 요 밑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에 꽂힌 세계의 도시들 제2 빌바오 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작년 창출한 총 수요가 6,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아비바 스튜디오 경제 효과가 10년간 2조 원 전망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못 가봤었네요.
미 저지시티에 있는 퐁피두 센터 건립 중이라고 하고요. 이 저지시티가 바로 뉴욕의 그 허드슨강 딱 건너편, 네, 뉴저지 이 쪽에 있는 새로 약간 이렇게 재개발한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지시티에 퐁피두 센터가 건립 중이라고 돼 있네요. 또 아부다비도 공공미술 투자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최대 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는 128만 9,147명이 몰렸네요. 128만 명. 요 한 미술관에 128만 명이 거의 129만, 130만 명이다, 그죠? 1997년 설립 후에 역대 세 번째로 많았고, 제가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는 없었네요. 이 중 절반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인이었네요. 개관 25주년 맞이 무료 입장 이벤트가 열린 덕에 바스크 지역 출신 방문객도 예년 대비 3배로 불어났다. 한 해 동안 구겐하임 미술관이 창출한 총 수요는 4억 7,250만 유로로 추정됐고, 바스크 지방 국내 총 생산 GDP를 4억 1,390만 유로만큼 밀어 올렸는데, 빌바오 지방 정부도 7천만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는 데 들어간 초기 비용은 1억 유로에 불과했는데, 야, 그래요? 1억 유로에 불과했네요. 한 1,300억밖에 안 들었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네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같은 빌바오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예술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예술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웰빙과도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문화 인프라의 발전 정도가 한 도시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 데이트 모던 이후 최대 투자라고 돼 있네요. 그 전에 이 사진을 보니까요. 문화사업을 키우는 세계 주요 도시들. 대한민국 서울은 아시아 첫 아트 페어 그 프리즈를 개최했었고요. 맨체스터는 아비바 스튜디오에 3천억을 투자하고, 그 밑에 싱가포르는 15년 만에 첫 소드비 경매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아부다비에서는 도시 전역에 공공미술 설치하고요. 사우디 알울라에서는 문화 수도 목표로 박물관을 설립을 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이 아비바 스튜디오가 첫 손님을 6월 30일 날 드렸는데, 이 공연장의 공식 개관은 오늘 10월로 예정됐지만 맨체스터 국제 페스티벌을 맞아 약 2주 동안 임시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대 일본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구사마 야요이가 아비바 스튜디오의 첫날을 장식했고요. 너, 나, 그리고 풍선, You, Me and the Blues를 주제로 한 구사마 작가의 대형 조형물이 아비바 스튜디오 내부를 빼곡히 채웠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는 그의 역대 전시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설립에는 한 3,500억이 들었는데 대부분은 영국 정부와 맨체스터 시의회가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데이트 모던 이후 영국 정부가 단일 예술 사업에 이 정도 재정을 쏟아부은 건 처음이고요. 영국 정부는 자국 내 최대 보험사인 아비바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2,400만에서 3,50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뒤 공연장 이름에 아비바를 넣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경제 효과는 11억 파운드, 약 1조 8천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베브 크레이그 맨체스터 시의회 의장은 최대 1,5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술이 곧 도시의 미래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중동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뉴욕의 뉴저지 북부의 저지시티는 예술의 최종 목적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을 유치를 했네요.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네요. 북미 지역 최초로 개관 예정 시점이 2026년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또 하나 볼거리가 생겼다 그죠? 프랑스의 메츠, 벨기에의 브뤼셀, 스페인 말라가 등 유럽 위주로 분점을 운영하던 퐁피두 센터는 최근 몇 년 새 중국 상하이 등 진출 범위를 넓히며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3월에는 한화그룹과 함께 서울 63빌딩에 분점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네요.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퐁피두 센터와 분관 설립 계약을 맺었고요. 2027년 분관이 들어설 예정인 알울라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문화 수도로 점집은 도시로 최근 박물관 설립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도 아부다비 전역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고요. 아부다비는 2017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분관을 세계 최초로 유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대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이 열리는 홍콩이 팬데믹 기간 시행된 엄격한 격리 정책과 반정부 시위 등으로 주춤한 텀을 타 싱가포르와 서울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문화가 곧 미래라는 이들 도시의 판단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 기관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5가지 기준 중 하나로 문화를 꼽는다고 합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센터 포 시티는 25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이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혔고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도 2017년에서 22년에 걸쳐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된 조사에 기반해 예술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만성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도시에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도시에 이제 큰 병원도 있고요, 그죠? 언제든지 이제 응급 처리가 이제 가능한 거, 그게 이제 가장 크긴 한데, 두 번째로는 저는 계속 이렇게 문화 생활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공기 좋은 데를 찾아서 이제 나가기도 하는데, 요즘 도시의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우울증과 치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예술에 자주 노출될수록, 예,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예, 서울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할 거 없이 좀 문화 인프라를 우리가 내는 좀 지방세로 문화 인프라에 좀 많이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TV 세탁기만 팔아선 생존 못해 가전의 LG 65년 만에 대변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가 탈가전을 선언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기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8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2030년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네요. 조조한 LG전자 사장은 10일 서울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들이 붙여준 가전은 역시 LG라는 표현이 감사하다면서도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업 대전환의 핵심 축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난 하드웨어 사업 모델인데 매년 1억대 이상 팔리는 가전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 축은 기업 간 거래, 그 B2B 거래 있잖아요. 이 B2B 거래로 최근 효자 노릇을 하는 자동차 전자 부품 사업에서 세계 10위권 업체로 도약한다는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이들 세 분야 매출 비중을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전체 매출을 지난해 65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조 사장은 2030년까지 트리플 세븐을 달성하겠다면서 연평균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7%로 유지하고, 트리플 세븐 기업 가치는 7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요? 기업 가치를 작년 매출이 65조인데 2030년에 100조가 되는데 기업 가치가 어떻게 7배가 커지죠? 영업이익률을, 그러려면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한 30%까지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7배 이상 커지려면요. 이를 위해서 8년간 연구개발 R&D 분야에서 25조 원 이상, 설비 투자와 전력 투자에 각각 17조 원, 그리고 7조 원 이상 등 총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조 사장은 일하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리인벤트, 재창조해서 새로운 LG전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요런 기사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댓글에 보면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나요? 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한 번에 그 불신의 행동이 크게 그게 내리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계속 이 주주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LG전자에 대해서 이 VMS 사업부, 이 전장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데, 검토한 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제가 LG에 어떤 뭐 반감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애정. 제가 뭐 어릴 때 살았던 집도 부산에 이제 럭키 아파트라고요. 그 금성사 부지를 허물고 지은 아파트인데 거기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들어가서 살았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도 LG전자 사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부산에 계실 때 그 구자경 회장님도 뭐 뵌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쓰는 가전이 거의 다 LG입니다. 저 핸드폰은 저 그 폴드지만 통신사 LG U 플러스입니다. LG U 플러스, 집에 LG 스타일러, 그리고 TV도 LG OLED TV. 네,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도 LG가 한 5, 6년 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의할 때마다 했었고요.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 우리나라의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의 거의 뭐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주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 기사 또 넘어가겠습니다.
MS에 맞선 구글 AI 신무기 처리 용량 챗GPT의 3배라고 합니다. 네, 찾았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연구진 중 일부가 독립해서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2를 내놨다고 하네요. 클로드2는 챗GPT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I 챗봇이라고 합니다. 엔스로픽은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클로드2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네요. 이 챗봇의 가장 큰 특징은 10만 토큰에 달하는 넉넉한 입력창 용량인데요. 오픈 AI 챗GPT보다 입력창 용량이 3배가량 크다고 하네요. 수백 쪽에 달하는 책이나 논문을 통째로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토큰이 뭔가 했더니 토큰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라고 하네요. 10만 토큰은 7만 5천 단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기술 경쟁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MS는 오픈 AI, 구글은 엔스로픽 지분을 보유하고 있네요. 구글은 뭐 바드 요걸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엔스로픽 지분을 보유하고 있네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연구진 중 일부가 독립해서 설립한 AI 스타트업이네요. 엔스로픽이. 네. 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챗봇 클로드2에 물어보니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엔스로픽의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독도는 일본해, 동해, 그리고 또 가로 열고 동해라고 딱 표시를 했네요. 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분쟁 지역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니엘라 에머데이 엔스로피 공동 창업자는 11일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클로드2를 출시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는 생성 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 AI 챗GPT를 겨냥한 듯 대화하기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유해한 결과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차별점이다, 그죠? 클로드2는 각종 질문에 완성도 높은 답변을 했는데요. 친구와 대화하듯 친근한 문장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챗GPT, 요거는 뭐 방금 했던 부분이고, 엔스로픽은 생성 AI의 사회적인 편견, 비윤리적 검색 결과 등이 논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클로드2의 헌법적 AI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클로드2는 네, 밑에 쭉 뭐 위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 회사 측은 지난 2달간 슬랙과 노션, 쿼라 등에서 클로드2의 검증 작업을 거쳤는데 이미 35만 명이 넘는 사용 예약자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 회사는 미국과 영국 사용자에게 클로드2를 공개한 뒤 수개월 내로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엔스로픽은 AI 업계에서 1군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난 5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열린 백악관 회의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함께 초대되기도 했네요. 테크크런치가 최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엔스로픽은 향후 2년간 $50억 자금을 조달하고
주요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뭐 조달하면 자금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5천억 정도를 자금 조달하네요. 뭐 조단이다 그죠? 엔스로픽은 오픈 AI 창립자 그룹의 일원이던 데니엘라 에머데이와 다리오 에머데이 남매가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네요. 야, 이 남매가 그것도 2년 전에 설립한 회사인데, 와, 작년 말 클로드의 베타 버전에 이어 올 4월 클로드를 출시했다. 구글은 3월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엔스로픽 지분 1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10%니까 이 회사 가치를 올 3월 달에 30억 달러로 본 거잖아요. 3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조입니다. 4조. 야, 2년 전에 설립해가지고 4조 원의 회사를 만들었네요. 남매라고 하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아들 보고 창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희 딸하고도 같이 좀 해보는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엔스로픽이 생성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MS 오픈 AI 동맹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할 전망인데, 최근 챗GPT 앱 다운로드 횟수와 트래픽은 감소세로 지금 반전을 했죠. 트래픽 분석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챗GPT의 글로벌 트래픽은 6월 전월 대비 9.7%나 하락을 했네요. 우리 최상무도 챗GPT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막 해보고 있던데, GPT-4를 적용한 MS 검색 엔진 빙의 점유율도 구글의 높은 점유율 92%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클로드2를 구글의 두 번째 칼로 평가하고요. 이 회사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팜2를 적용한 바드를 내세워서 MS를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드2를 활용한 서비스가 추가되면 구글의 AI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 이 공방전이 참 대단하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선빵을 빵 날렸더니 그 다음에 바드를 딱 냈는데 뭐야 왜 이래 허접해 하면서 구글 주가가 또 확 급락을 했다가 또 이 엔스로픽을 통해서 또 한번 크게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근데 뭐 흥묘백묘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어느 쪽이 되든 이 생성형 AI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뭐 불티날 듯이 팔리고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그 밸류 체인들이 지금 보면 주가가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앞에서 또 혁신을 이끌어주면 분명히 또 우리한테 낙수 효과가 떨어지니까. 네, 어느 쪽이 성공하든 네, 계속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이쪽 생성형 AI라는 큰 모멘텀이 계속 쭉쭉쭉 네,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1년 더 유예, 구글하고 삼성이 한숨 돌렸다. 이 방금 이 기사만 보면 야 구글 삼성 이 앞으로 좋아지겠네 하는데 또 반면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글로벌 디지털세 지난번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죠? OECD 이르면 2026년에 발효한다고 돼 있고요.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 네, 필라 1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요. 디지털세 필라 1을
핀란지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23년 도입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유예했고 이번에 또 1년 유예한 거라고 합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약이고요. 구글 등을 겨냥해서 구글세로도 불리는데요. 주요 20개국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 체계가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기술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다가 대상을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 구글이 아까 구글이 마켓쉐어가 92%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구글의 검색을 통해서 구글은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띄워놓고 광고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는 세금을 안 내고 본사에서만 세금을 내버리니까 이런 말들이 좀 많았었던 거죠. IF는 2021년 10월 필라1과 2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으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을 내놨고요. 필라1은 연결 매출 200억 유로 28조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필라1이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나네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또 크네요. 그러겠네요.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바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그 나라에다가 그러면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면 그만큼 세금을 냈으니까 국내에서 내야 될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필라2는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 최저 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이다. 필라2는 내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인가요? 네. 없어서 못 산다. 중고 LNG선 가격이 2배 가까이 뛴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선주들이 계속 52주 신고가 나면서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워낙 이제 조선주가 그 조선의 국모라고 하는 우리 그 엄경화 연구원도 그런 농담도 했잖아요. 폐비가 됐다고, 폐비. 하도 이제 조선주가 그동안에 올라가나 했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나 했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 국모가 아니라 폐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농담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뭔지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탈탄소의 글로벌 LNG선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 발주하면 2028년에 배를 받는다고 하네요. 올해 23년에 발주했는데 5년 뒤에 받을 정도로 이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했을 때 뭐 거의 2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느낌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러면서 중고선 값이 2년 새에 2배 가까이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중고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새 운반선 가격에 육박을 했고요. 한국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몰리면서 LNG선 인도가 2026년 이후로 미뤄지자 중고선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중고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LNG 신조선 가격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10일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5년 된 중고 LNG선이 거래 가격은 2억 5천만 달러 약 3,200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배를 따져보면 뭐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벌크선이 원자재 막 나르는 선이고,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제일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선의 크기를 할 때 이 컨테이너 하나당 1TU 이러면 이제 10,000TU, 18,000TU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TU라는 걸 기준을 쓰고, 여기는 17만 4천 세제곱미터, 이게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나? 세제곱미터. 예. 그 부피잖아요, 부피. 예. 부피니까 이제 세제곱미터로 해서 LNG선은 얼마나 많은 LNG를 실어 나를 수 있는지. 그래서 17만 4천 세제곱 평방미터. 이게 자꾸 스퀘어 미터, 세제곱미터, 큐브, 예, 큐브, 그죠? 근데 한국말 좀 헷갈리네. 그리고 2021년 6월 1억 7천만 달러, 그리고 2022년 6월 1억 8,500만 달러에서 계속 뛰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중고 LNG 지금 운반선 가격이 작년 21년 1월이니까 재작년이다, 그죠? 1억 6,500이었는데 지금 2억 5천까지, 야, 올라갔네요. 야, 그때 중고 LNG 선이나 하나 사놓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1억 6,5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1억, 안타깝게도 1억 6,500만 달러입니다. LNG 운반 신조선 가격이 지난달 2억 6천만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96% 수준으로 오른 것인데, 이보다 작은 13만 8천에서 14만 큐빅미터 LNG선 가격도 2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을 단기간 운영하다가 중고로 넘기는 투자형 선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선박을 팔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선사들은 LNG선을 분주히 발주하고 있지만 한국 조선사들이 3년치 일감을 수주한 터라 당장 배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27년, 삼성중공업은 2028년 인도할 예정인 LNG선을 최근에 수주를 했네요. 통상 2년가량 걸리는 인도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LNG선 호황이 이 시기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탈탄소를 위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 등에서 LNG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LNG를 각국으로 옮기는 운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 각국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LNG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지난 7일 해운 부문의 탄소 중립 목표를 수정한 것도 친환경 선박 발주 러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20에서 30%, 2040년까지는 70에서 80% 감축하고 2050년 또는 그 무렵까지 제로로 줄여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NG를 동력으로 쓰는 LNG선뿐만 아니라 메탄올선 등 친환경 선박에서 기술 우위를 지닌 한국 조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주가도 뛰고 있는데, 기타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마지막 기사는 24일 나스닥 100 리밸런싱, 너무 큰 6개의 빅테크 비중을 줄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어제 그저께 채플미랑 여미남에서도 좀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비가 오는데 비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